네.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이 물리 연구가 어떤 것인지, 또 그동안 제가 해온 연구가 어떤 것인지를 좀 대중 강연한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슈레딩거의 역설이란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보는 어떤 대상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에다 적용을 하면은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로 중첩된 어떤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즉, 죽은 것이기도 하고 산 것이기도 한 그런 이상한 상태로 고양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묘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보고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죠. 음,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보통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세상에서는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답은 그렇습니다. 왜 인생은 단순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인생은 다체계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어,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슈레딩거 방정식이란 것이 있죠. 어떤 파동 함수가 있고 그 파동 함수가 만족하는 일종의 운동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운동 방정식은 이 파동 함수의 시간 미분한 것이 어떤 뭐 해밀토니언이라는 것이 그 파동 함수에 작용한 꼴과 같다. 뭐 그렇게들 쓰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은 우주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생명의 근원도 알 수 있다. 뭐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것이 진심인지 농담인지는 사실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풀겠다라고 한번 작심을 하고 도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풀 수 있을까요? 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작심하고 달려들어도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음, 그리고 뭐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NP 문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NP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지수적으로 길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등장하는 변수가 n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의 n승으로 증가한다. 하면은 그 문제는 사실상 풀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문제가 사실상 그런 종류의 문제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자가 n개에 있는 어떤 물리기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각각의 입자는 가질 수 있는 상태가 A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전체 물리기 입장에서는 A의 n승계의 서로 다른 상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근데 n이 굉장히 큰 숫자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뭐 원자의 개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n이 10의 23승계 이렇게 커지니까
A의 10의 23승계라는 거는 뭐 아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나게 큰 숫자죠. 근데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많은 A의 n승계의 서로 다른 상태를 적당히 조합해서 선형결합한다고 하죠. 적당히 조합해서 에너지가 가장 최적화된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뭐냐를 찾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기 G라고 부르는 상태는 1부터 X까지, X는 A의 n승계입니다. X까지 그 서로 다른 상태를 알파1, 알파2에서 알파 X까지 가는 어떤 그 숫자를 곱해서 선형 결합을 취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알파가 각각 1, 2, 3, 4, 뭐 1부터 뭐 얼마까지 가는 정수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 가장 최적화된 알파 값을 찾아준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이 알파라는 계수들은 그런 정수가 아니라 복소수입니다. 그런 복소수들을 최적화시켜서 가장 좋은 조합의 복소수를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현실적으로 그냥 꿈 깨세요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방정식을 정확히 풀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뭔가 의미 있는 답을 찾고 싶으면은 아마 두 가지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행운입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 파동함수가 그 에너지를 가장 최적화하는 파동함수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운이죠. 아니면은 어떤 적당한 근사하는 방법을 찾아서 파동함수를 적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 파동함수를 찾은 사례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어요. 다체계 문제에서 즉 여러 개의 입자, n개의 입자가 존재하는 어떤 물리계를 다루는 문제에서 그 물리계의 가장 에너지가 낮은 바닥 상태에 해당하는 파동함수를 정확히 찾은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베테 안자츠라는 종류의 파동함수입니다. 베테 안자츠는 1930년 정도에 그 한스 베테라는 사람이 엔리코 페르미 밑에서 포닥을 하면서 엔리코 페르미가 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봐라 제안을 해서 그걸 풀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것이 하필이면 정확히 풀리는 그런 다체계 파동함수 문제였던 것이죠.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사례는 로플린의 파동함수입니다. 보통 분수 양자 효율 효과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전자 다체계 파동함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로플린이 그 파동함수를 유도했다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위해서는 파동함수가 이런 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사실상 거의 짐작을 했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도 좋은 파동함수였던 거죠. 거의 100% 정확한 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물리학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파동함수를 찾은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정확한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었느냐? 이런 문제들은 그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다 만족시키다 보면은 점점 파동함수가 가질 수 있는 꼴이
몇 개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직관을 잘 동원하면은 거의 완벽한 혹은 완벽한 그런 파동함수를 찾을 수 있게 됐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은 매우 드물고 그 능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운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운에 많이 의존하는 사례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운을 기대하면서 물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운보다는 좋은 근사법을 찾고 그 근사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현명한 접근 방법인데요. 그런 근사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하트리폭 방법이라는 것일 겁니다. 하트리폭 방법이란 거는 이렇게 그 입자, 예를 들어서 뭐 입자 3개로 구성된 어떤 물리계가 있을 때 그 삼체 파동 함수를 이렇게 각각의 입자가 만족하는 어떤 파동 함수의 곱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입자는 이 알파라는 상태에 있고, 두 번째 입자는 베타라는 상태에 있고, 세 번째 입자는 감마라는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factorize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파동함수, 입자 하나짜리 파동함수의 곱으로 전체 파동함수를 표현하는 것이 하트리폭 근사입니다. 자, 이런 근사를 취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양을 계산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하트리폭 근사법이란 것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고 1930년대라는 것은 양자역학이 나오자마자 불과 몇 년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때 만들어진 근사법을 물리학자들은 그 뒤에도 뭐 30년, 40년, 50년, 80년, 거의 100년 가까이도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말고는 계산법이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계산하는 방법이 전부 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트리폭 방법으로 뭔가 물리량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복잡하고 세련된 계산 방법을 동원해서 좀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들 물리, 특히 이론 물리를 많이들 해왔죠. 하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놓친 거, 우리가 버린 것이 뭔가가 있어요. 그럼 하트리폭이 놓친 게 뭐냐? 그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놓친 게 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놓친 게 과연 뭐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영어로는 entanglement라고 하죠. 이 하트리폭 근사라는 것은 양자 얽힘 현상 혹은 양자 얽힘 상태를 포기하는 근사법입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는 페르미온과 보손의 차이 그리고 페르미온인 경우는 그 파동함수를 슬레이터 디터미넌트 형태로 써야 된다 이 정도까지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슬레이터 디터미넌 형태로 파동함수를 쓴다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양자 얽힘 상태를 가정하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동일한 입자가 있을 때 동일한 입자계에 대한 파동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양자 얽힘 말고 좀 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양자 얽힘을 의미하고 하트리폭 근사법은 그러한 양자 얽힘 현상을 무시한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라리 예를 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좀 가장 쉽고 가장 대표적인 그 얽힌 상태의 이해가 바로 이 싱글릿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두 개가 있는 어떤 물리계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전자 하나의 스피는 업이고 다른 하나의 스피는 다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봐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1번 전자 스피는 업, 2번 전자 스피는 다운. 반대로 1번 전자 스피는 다운, 2번 전자 스피는 업.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두 가지 상태를 이렇게 마이너스 4를 도입해서 중첩시킨 상태에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를 붙여서 중첩시킨 상태를 스핀 싱글릿이라고 부릅니다. 즉 전자 두 개로 구성된 어떤 물리계가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업 다운 상태로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운 업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업 다운 상태 빼기 다운 업 상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중첩된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첩된 상태는 동시에 얽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가능하려면은 일단 입자가 최소한 두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입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아예 일어나질 않습니다. 즉 양자 얽힘이란 거는 다체계 현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자, 입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는 순간 입자 하나 있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하면은 흔히들 뭐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입자 하나만 있으면은 상호작용이란 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가장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설령 우리가 하트리포크 근사를 해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입자에 대한 파동함수를 각각의 입자가 갖는 어떤 파동함수에 대한 곱으로 표현을 해도 여전히 입자와 입자 사이의 그 상호작용 효과, 상호작용 에너지 계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다체계 파동 함수를 하트리포크 파동 함수로 근사를 해도 상호작용 효과를 표현하는 데는 물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다지 큰 지장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다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 상호작용 효과다. 상호작용 효과의 발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호작용 효과보다 더 진정한 그 다체계 현상의 표현은 뭐냐? 그것이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했던 것처럼. 자, 양자 얽힘을 표현하려면은 이 다체계 파동함수를 결코 이렇게 하나의 파동함수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표동, 이건 어차피 뭐 이 phi r1, phi r2, phi r3라는 파동함수가 세 개가 곱해진 하나의 파동함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파동함수들도 자꾸 여기 도입을 해갖고 그것들을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여러 개의 상태를 자꾸 중첩을 시켜야만 이제 진짜 중첩된 파동함수가 되는데 하트리포크 근사라는 거는 그런 중첩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양자 얽힘을 포기한 상태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체계의 가장 큰 특징인 양자 얽힘을 포기한 근사가 바로 하트리포크이고 따라서 하트리포크의 진정한 약점은 그 상호작용 효과를 제대로 고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얽힘 현상을 제대로 고려 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 스핀 두 개짜리 물리기를 이용해서 양자 얽힘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스핀이 많은 경우, 즉 어떤 무한히 큰 격자가 있고 각 격자점마다 이렇게 스핀이 존재하는, 말하자면 자석이죠. 이런 자석 물체에 대한 파동함수에서도 그런 식의 양자 얽힘 현상이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현되느냐? 자, 이렇게 어떤 격자에서 두 개의 점에 있는 스핀 두 개가 싱글렛으로 묶여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점에 있는 스핀 두 개가 싱글렛으로 묶여 있고, 또 다른 두 점에 있는 스핀 두 개가 싱글렛으로 묶여 있고, 그래서 결국 모든 점에 있는 스핀들이 짝을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전부 다 싱글렛으로 묶여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격자점에서 두 개의 점씩을 골라서 이렇게 쌍을 짝짓기를 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죠.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짝짓기 된 상태와 이렇게 짝짓긴 상태를 중첩시키는 것도 또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중첩할 수 있는 후보 상태가 굉장히 많죠. 그런 후보 상태들을 모두 다 중첩한 상태, 그런 상태가 이러한 자성의 진정한 상태다. 자, 그런 상황도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자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그 미국의 필립 앤더슨이라는 이론 물리학자인데, 앤더슨은 이런 상태를 Resonating Valence Bond (RVB)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자성체 물질이 정말로 이렇게 RVB 상태로 있으면은 그걸 또 양자 스핀 액체, 퀀텀 스핀 리퀴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양자 스핀 액체라는 상태가 정말로 자연에서 구현이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런 식으로 스핀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상태가 이 물질 전체의 상태를 결정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얽힌 물질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양자 스핀 액체 상태가 정말로 존재하느냐? 혹은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러한 양자 스핀 액체의 물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 응집물리 이론에서 이 양자 스핀 액체의 물성을 이해하고 또 양자 스핀 액체라고 믿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그 실험 결과들을 해석하고 하는 일을 사람들이 지난 한 20여 년간 해왔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이 얽힘이라는 개념을 누가 처음 언제 지적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답은 누구냐? 다름 아닌 아인슈타인입니다. 보통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근원을 반대한 사람, 양자역학을 싫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발전에 기여를 안 한 것이냐 하면은 그건 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인슈타인은 진정한 양자역학의 중요한 특성, 즉 양자 얽힘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하는 논문을 최초로 쓴 사람이에요. EPR 역설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그 세 명의 물리학자가 쓴 1931년 무렵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EPR 논문에서는 사실 어떤 역설을 제안했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어떤 두 입자가 있으면은 그 두 입자가 갖는 상태가 이렇게 업 다운 혹은 다운 업으로만 존재 가능한 게 아니라 걔네 둘이 이렇게 중첩된 상태로도 존재 가능하다. 양자역학은 분명히 이런 상태도 허용한다. 그럼 도대체 그 당신은 이 입자가 업 다운 상태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다운 업 상태로 입자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이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이거 헷갈리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제대로 잘 들여다봐야 된다. 사실은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뭐 모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사실은 모순이라기보다는 그냥 양자역학의 아주 근본적인 성질입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 상태가 중첩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EPR 역설이라는 것은 그냥 그 중첩 상태에 대한 최초의 올바른 이해였다. 최초의 올바른 이해를 표현한 논문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얽힌 상태 혹은 중첩된 상태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파동함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RVB 상태 혹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 싱글 상태의 꼴을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이미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먼저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뭔지 아마 금방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각 점에 있는 스핀 상태가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각 점에 있는 스핀은 업 상태 혹은 다운 상태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고, 옆에 있는 스핀도 업 또는 다운 상태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격자점이 만약에 n개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가능한 상태는 2의 n승계다 하는 거를 이 그림이 요약해서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그림은 뭘 보여주느냐? 요 각 점에 존재하는 스핀이라는 것은 올바른 그 자유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핀 두 개가 묶여 있는 요 싱글렛 상태가 좀 더 좋은 자유도다 하는 거를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RVB 상태 혹은 양자 스핀 액체 상태를 이론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스핀 상태를 우리가 기저로 삼아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걸 뭐 본드 고리 상태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리가 하나의 싱글을 묶여 있는 상태, 요것을 기저로 삼아서 그러한 얽힌 자석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양자역학적인 묘사를 하는 기본 토대로서 그 각 점의 스핀 상태가 아니라 두 개의 점에 있는 스핀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bond state, 그것을 기저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걸 조금 다시 말하면은 그 전까지의 일반적인 그 양자 스핀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S1, S2, S3라 그래서 각각의 S1은 업 또는 다운 두 가지 숫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1번 격자점에서 스핀이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업하고 다운 두 개가 있고, 2번 격자점에서 스핀이 가질 수 있는 상태 또한 업하고 다운 두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다운 이런 것이 하나의 가능한 그 스핀 상태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자석 물질이 갖고 있는 양자 스핀 상태는 그러면은 그 모든 가능한 기저 상태의 선형 결합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 선형 결합에 필요한 이 계수들을 우리가 다름 아닌 파동 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계수들, 즉 파동 함수를 어떤 식으로든 잘 찾는 것이다. 자, 이게 전통적으로 이 양자 다측의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말은 물론 하나도 없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이 푸사이의 종류가 2의 n승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다른 기저 상태가 2의 n승계가 있으니까. 즉 2의 n승계의 복소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앞서서 얘기한 바가 있었죠. 현실적으로는 2의 n승계의 개수를 다 찾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졌느냐? 왜 우리가 2의 n승계의 숫자를 찾아내야 되는 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됐느냐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이 처음에 문제를 설정할 때 사용한 이 기저 상태 S1, S2, S3 이런 기저 상태가 이 문제를 풀기에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상태는 뭐냐면은 1번 스핀 상태 곱하기 2번 스핀 상태 곱하기 3번 스핀 상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얽힘이 전혀 없는 각각의 격자점에서의 상태를 단순 곱한 즉 하트리포크 기저입니다. 그런데 하트리포크 기저에서는 얽힘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하면은 기저가 우리가 선택한 기저 자체는 양자 얽힘이 전혀 없는 그런 기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상태는 양자 얽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자 얽힘이 없는 기저를 사용해서 양자 얽힘이 강한 상태를 표현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거쳐가야 될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출발점 자체를 즉 이 양자 스핀 액체의 파동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저 자체를 이렇게 얽힘이 전혀 없는 기저가 아니라 얽힘이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기저를 사용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물리계가 갖고 있는 얽힘을 이미 어느 정도 반영한 기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생각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이 스핀 싱글릿 상태라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얽힌 상태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원 격자에서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두 개의 인접한 격자점이 스핀 싱글릿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접한 격자점도 스핀 싱글릿 상태로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마치 고리와 고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그 끊이지 않는 체인을 만들듯이 이 스핀 싱글릿들이 계속 연결됨으로 해서 하나의 체인을 이루는 그런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하나하나의 고리는 아까 말한 업 다운 빼기 다운 업에 해당하는 스핀 싱글릿입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이렇게 그려보니까 요거는 그 그림
단순한 그림 하나로 표현되는 굉장히 단순한 상태처럼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를 우리가 이러한 스핀 기저로 하트리포크 기저로 다시 표현하려고 하면은 2의 n승계의 이 파동 함수 숫자가 전부 다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요 각각의 본드에서 업 다운 혹은 다운 업 두 가지 가능성에 공존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본드에서도 업 다운 혹은 다운 업 두 가지 상태가 다 공존합니다. 그러면은 요 본드 두 개를 합하면은 2 곱하기 2에서 네 가지 상태가 가능하게 되고, 본드 세 개를 합치면은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의 상태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게 길이 n짜리 골이다 그러면은 2의 n승계의 상태가 적당히 중첩돼야만 여기 그림으로 그린 상태가 제대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단 하나의 상태처럼 보이는 것이 기저를 잘못 잡아서 표현하니까는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상태의 중첩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저를 잘못된 기저에서 굳이 이 파동함수의 상태를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요 상태, 이런 상태 자체를, 즉 스핀 싱글렛 상태 자체를 그냥 기저로 받아들이면은 이러한 상태는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 그런 수학적인 방법을 MPS라고 부릅니다. Matrix Product State라고 하는데, 그 MPS에 대한 물론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지만은 MPS 상태를 기저 상태로 쓰면은, 기저 상태로 사용하면은 이렇게 고리로 얽혀 있는 상태가 그야말로 하나의 단순한 하나의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2의 n승계의 서로 다른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간단해진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해서 그럼 앞으로 그 얽힘이 강한 상태에 대한 물리를 할 때는 애초에부터 이렇게 이 고리 상태를 기저로 해서 모든 물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뭐 자세한 설명은 많이 생략을 하겠지만은 요 각각의 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가능한 물리적인 상태는 싱글릿뿐만 있는 게 아니라 트리플릿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싱글릿과 트리플릿을 중첩한 상태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가능한 이 물리적인 상태를 아까처럼 이렇게 이 스핀, 각 점에서의 스핀 상태를 기저로 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 각 본드에서의 싱글렛 혹은 트리플릿 상태의 중첩으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령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들, 뭐 에너지가 무엇이냐, 혹은 뭐 섭동 이론의 효과는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전통적인 기저를 이용해서 구하지 않고 이렇게 이 싱글릿이나 트리플릿 같은 얽힌 기저에서 만약에 이 답을 구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은 아마도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계산이 훨씬 단순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잘 알려진 그 파인만의 길적분 방법도 얽힘이 없는 기저에서 보통 그 길적분 이론을 전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싱글릿 상태로 얽혀 있는 기저에서 길적분을 쓸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간편한 어떤 길적분 이론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 목표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이라고 하면 이제 지난 한 80년, 90년간 다책의 이론을 해온 방식이 뭐냐를 한번 요약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하트리-폭 이론, 하트리-폭 근사에 기반한 섭동 이론이었습니다. 혹은 파인만식의 길적분 이론이었습니다. 길적분을 일단 쓰고 거기서 섭동 이론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파인만의 길적분을 유도할 때는 이미 양자얽힘이 전혀 없는 기저를 도입을 해서 길적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파인만 길적분을 열심히 유도를 해봐야 그 길적분 자체로서는 양자얽힘이 얼마나 강한 모델인지, 양자얽힘이 얼마나 강한 물질 상태를 표현하는 이론인지를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인만 길적분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풀어야만 간신히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양자얽힘은 어느 정도구나 하는 답을 비로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론 자체를 얽힌 기저를 출발점으로 해서 다 쓸 수가 있다면은 복잡한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연구실에서 거둔 성과는 뭐였느냐? 1차원 모델인데 1차원의 스핀 격자, 스핀의 크기가 1짜리인 스핀들이 1차원적으로 쭉 배열된 그런 격자에 대해서 파인만식 길적분을 적는데 그냥 길적분을 적는 게 아니라 이 MPS라는 얽힌 상태를 기저로 해서 길적분을 어떻게 적는가 하는 거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할 일은 이러한 길적분 방법을 스핀 크기가 1일 때가 아니라 스핀 크기가 뭐 임의의 S일 때는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1차원 스핀 물질계가 아니라 2차원 스핀 액체 물질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원에서 개발한 방법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 물론 뭐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물질계, 그러니까 가령 스핀 액체 물질계라든지 그런 물질계에 대한 실제 물리량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이 가능하면 좋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쿠보 공식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예 얽힌 기저를 출발점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가? 있다면은 그 방법이 뭔가? 그런 걸 찾는 것이 우리 연구실의 향후 몇 년간의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목표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우리 연구실을 찾아와서 뭐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